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가치투자연구소 이끌고 계시는 남산주성님, 김태숙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되게 오래된 거 아시죠? 저희 채널 그래요? 초창기에 나오시고 네. 지금 거의 2년 반이 넘었더라고요. 거의 3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가? 근데 하나 알아야 돼. 예. 이대호 대표는 하는 거 말고나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 아, 근데 최근에 신문 인터뷰는 좀 예. 하시던데요. 그거 신문 인터뷰는 네. 똑같아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음, 인터뷰 요청이 다 거절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좀 시장의 개선, 뭐 이런 투자 문화, 뭐 여러 가지를 또 위해서 또 노력을 또 하고 요새 계시고요. 뭐 상법 개정도 중요하기도 하고 음.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예, 뭐 목소리 조금이라도 보탤까 싶어가지고. 네. 항상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반년 됐나요? 그 YG 클럽 저희 오셔서 세미나도 해주셨었고, 네네. 그때 같이 이제 투자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오셔서 좋은 경험담도 나누셨고, 그러게요. 예, 25년 초에도 또 도와주신다면서요? 여기 가입해야 되겠네. 아, 네네. 그래서 또 예, 또 나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선은 워낙에 뭐 말 잘하고 말씀들 잘하시고 머리에 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뭐 저까지 나와서 그렇게 안 떠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같은 수업만 잘 지키는 걸로. 네. 네. 우선은 이제 2024년이 거의 다 지나가가지고 그러게요. 올 한 해 좀 어떠셨어요? 투자 측면에서는? 한숨부터 나오는데 뭐 다행히 뭐 계좌가 마이너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이 특히나 12월 들어가지고 뭐 비상계엄 이후에 참 진짜 한숨만 나오는 그런 시장이랄까.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수익이 나고 안 나고 떠나가지고 야, 어쩌다 우리나라 이 정도까지 됐을까. 뭐 이런 이제 자괴감. 사실 남산주성님은 투자하시면서 뭐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으신 분인데 비상계엄은 처음 겪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예상치 못했다. 그래도 24년도에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건 굉장히 잘하신 거잖아요. 올해 예. 뭐 하여튼 마이너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원체 또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밸류업 주식들. 그렇죠. 이제 금융주 비중이 조금 뭐 어쨌든 좀 있다 보니까 뭐 배당 받고 배당도 받으시고. 올해 또 뭐 크게 나쁘지 않아서 그쪽은. 근데 또 다른 뭐 마이너스 막 3-40%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도 꽤 많아요. 3-40%. 네. 근데 웃긴 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예전에 제가 한 50%, 뭐 심지어 한 100%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들인데 올라갔다가. 예. 참 어디 가서 장기 투자하라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종목들이 막 마이너스 3-40%씩 나 있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아유, 그때 팔 걸.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산주성님도 이제 똑같은 이제 인간인 거죠. 그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되고. 나 완전 인간 지표예요, 저도. 인간 지표예요? 네. 그래요. 네. 대표님도 팔면 오릅니까?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래서 안 파는데 안 팔면 또 계속 그냥 떨어지기만 하더라고. 이건 누구나 똑같은 건가? 그 주변 분들은 좀 어때요? 그 같이 또 사무실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스터디 모임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사무실에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 사무실 요새 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다만 이제 어렴풋이 아는 건 이미 미국 시장으로 간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친구들 수익은 나쁘지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저처럼 대부분 이제 국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힘들어하죠. 참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고 탈출을 안 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더는 못 버티겠다. 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미장으로 떠나고 있고요. 사실 가치 투자 입장에서 보면 예. 한국 시장 너무 싸서 나도 미국 주식을 좀 해볼까?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약간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한국 시장을 보면 이게 이렇게 싼 회사들이 아직 우리 시장에 너무 많은데 굳이 영어도 안 되고 보고서도 제대로 못 읽는 그 시장에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장이 있긴 한데 오늘 또 가투소에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 이제 진짜 포기하고 한국 시장 떠난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진짜 한국 시장이 어디 뱅크런 그 초입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닌가? 뱅크런까지요? 그러니까 뱅크런이라는 그랬더니 누군가 나한테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신뢰를 잃어버리고 신용이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그 돈이 확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 신뢰의 문제죠, 뱅크런도. 예. 근데 한국 시장도 아주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심한데 젊은 친구들이 국장에 투자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도 어제 그 방송에서도 상법 개정 관련된 야식 잡설. 네. 그 젊은 친구가 MZ들이 뭐라고 그랬죠? 관심 없다. 관심 없음. 그거 보고 사실 좀 약간 충격이긴 했어요. 그 정도로 그런가? 야,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싸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진짜 기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는 반면에 당장 수익이 안 나고 있고 미장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지만 국장에 투자하면 원금을 낸다라는 말이 또 자주 섞여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고 더 가슴이 아픈 거죠. 네, 그렇죠. 싼 거 같아요. 쌌을 때 잘 가지고 버티거나 더 사거나 하면 항상 그건 결과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근데 요새는 그 말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참 전에 같은 경우에는 달리 뭐 큰 대안이 없었잖아요. 예, 물론 그때도 해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비중이 크지 않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국 시장에서 쌀 때 사서 어려울 때 사서 좀 기다리면 또 좋아지고 했는데 요새는 너무 대안이 많아진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있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나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뭐 글로벌하게 놀아요. 예, 독일 시장도 투자하고 일본도 있고. 일본은 뭐 더 많이 투자하고 있고 뭐 심지어 프랑스 시장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다 봐요. 네. 세계 시장을 다 보는 상황에서 수익 계속 안 나는 한국 시장에서 그래도 여기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저는 그냥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이 되거나 뭐 몇 개, 뭐 원자재라든지 뭐 몇 개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대체할 시장이 많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화면 한쪽만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게 지구 반대편이 돼버리고. 그렇죠. 너무나 간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안 넘어갈 이유도 없고. 환율까지 이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환율도 그렇고. 그냥 똑같은 주식 사는데 그냥 평가 수익이 나고 있고 평가 이익이 더 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뭐 밸류업 해보자라고 하면서 몇 가지 좀 으쌰으쌰하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건 뭐 연초에 이제 그래서 밸류업을 타고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려나 싶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올해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제 정책 기조에 맞춰가지고 주주환원 계획을 내고 장기 성장 로드맵을 내고 했던 회사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가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선방하고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다시 좀 많이 빠지긴 했어도.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좀 좌초를 하면서 이 밸류업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들이 커졌는데 이거는 정부의 동력하고 그 기업들이 이제 약속을 했던 밸류업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상관없이 갈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그런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던 기업들은 꽤 괜찮은 정책들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잘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정부가 그걸 좀 뒷받침하지 못했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다 편입됐을까? 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왜 편입이 안 되고 여기 다 빠져 있지? 비판이 많았죠. 예, 그런 것들이 많았죠. 굳이 이럴 거면 그냥 코스피 200을 사라 그러지. 뭐 하려고 밸류업 지수 100종목 다시 뽑아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좀 달랐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융지주들이나 뭐 현대차나 여러 회사들이 그래도 주주환원 계획을 만들고 발표하고 뭐 이랬던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뭐 이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특별 편입 5개 종목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뺄 거 빼야 될 것 같아요. 더 넣는 게 아니라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죠. 뺄 것도 빼야 된다. 아니 제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밸류업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그 밸류업 정책에 맞춰가지고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주주환원하고 장기 성장 로드맵 발표하고 하는 회사들 위주로 밸류업 지수를 꾸려야 그러지 않은 회사들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게 돼서 2, 3년 뒤에 보면 야 봐라 이렇게 하니
회사 시장이 알아주고 주주들도 알아주고 투자자들도 알아준다. 그래서 이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뭔가 대비하는 성과가 나올 건데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야 뭔가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확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그때부터 이거 진짜 하려는 거 맞아? 뭐 이런 의심이 좀 커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떤 기업의 의지, 기업의 행동, 이행 여부를 그렇죠. 지켜보고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기업도 스스로 또 움직이지만 이건 정책이 지금 뒷받침되는 거잖아요. 네네. 밸류업 같이 가는 거죠. 밸류업이라는 거 일본도 한 10년 가까이 걸렸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제도들도 뒷받침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우리도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뒤에서 푸시하고 제도도 만들어주고 정책도 뒷받침돼주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지수를 만들고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비판을 했습니다만 인센티브 주는 게 뭐 표창장 나중에 거래소에서 어떤 뭐 벌점 뭐 공시 불이행 벌점 같은 거 뭐 불리하지 않게끔 해주겠다 요 정도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세제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확실히 되는 건데 그거는 또 아직도 되지를 않는 거고 그 주주 환원율은 그래 요즘에 보니까 그래도 이제 배당하겠다는 기업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는 기업들 네. 그래도 조금씩은 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조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희망적으로 보기는 해요. 물론 네.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제가 포트에 좀 편입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예를 들어 금융 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동안 거의 대부분 다 3년 한 2027년까지 총주주 환원율을 50%까지 올리겠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금융지주들의 공통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대개는 주주 환원율을 뭐 40% 이상 올리겠다고 지금 뭐 발표하고 있어서 그 전과 비교하면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그런 회사들이 메리츠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정책을 쓰면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투자자들한테 신뢰도 굉장히 크게 얻고 그래서 이미 이제 보여줬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추구하는 회사들이 향후에 메리츠화 되면 그 정책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가 보여준 게 많죠. 그렇죠. 예.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도적으로 표본이라고 해야 될까? 표본을 또 만들어줬기 때문에 많은 거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그렇고 최근에 주주 환원율 목표로 하는 거 자사주 매입 소각 합쳐서 50% 정도만 돼도 장족의 발전이죠. 물론 뭐 미국이나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그래서 약간 총 주주 환원율을 30%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공시가 나오면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또 반응도 나오는 거예요. 30% 정도면. 근데 회사마다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정말로 신사업에 크게 투자를 필요한 기업도 있고요. 예.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이나 환원율을 조금 줄여도 주주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그렇죠. 봐요. 성장으로 보여주면 네, 되니까. 네, 그렇죠. 배당이나 주주 환원이 더 높아지려면 이 역시 세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말씀도 몇 차례 하시더라고요. 배당과세,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사실은 굉장히 좀 필요한 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논리잖아요.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 세수가 덜 거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배당을 줄 요인이 주고 싶지 않은 요인이 이제 굉장히 크지잖아요. 어쨌든 회사에 크게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놨더니 자기 주머니로 가져 올려니까 뭐 한 60~70%까지 뭐 나가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또 뭐 한편으로 그걸 이해하지만 너무 배당에 인색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두 개가 이제 상충되는데 뭐든지 좋은 건 윈윈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좀 일치시켜주면 좋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주주의 관계와 소액주주 개인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좀 일치시켜주는 그런 정책이다. 그리고 뭐 상당 부분 다른 이제 글로벌 OECD 국가들도 그런 정책들을 많이 이제 취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러면 부자 감세 이게 꼭 부자 감세냐? 그리고 세수가 뭐 부족할 거냐? 아니 모수가 훨씬 커질 거기 때문에 세수도 저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세수가 많이 늘어나고 돈이 전반적으로 기업에서 좀 나와서 뭐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까지도 다 퍼지면 어쨌든 뭐 소비도 좀 더 일어날 거고 대주주들은
또 비상식적인 그런 여러 형태의 이제 상속이나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뭐 이상한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좀 이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해봐야 세금으로 많이 나가버리니 좀 과하긴 하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5.4%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종합소득과세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9.9%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종합과세로 계단식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것만큼은 조금 이제 분리를 해내서 따로 과세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들. 이게 사실 그렇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3년 한시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제 금투세도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반대하고 저도 이제 반대 입장이었는데 제가 금투세 반대했던 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배당소득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금투세 안에 배당소득도 다 포함돼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빠져가지고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들은 만약에 향후에라도 우리가 이제 금투세를 시장이 좋아지고 그래서 도입한다면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좀 들어가고 미국 세제를 지금 뭐 길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예. 그래서 좀 뺏겨오되 좀 잘 뺏겨왔으면 좋겠다. 세율도 너무 높았고. 또 이제 장기 주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그런 정말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